7장 불안과 우울을 없앤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마틴 셀리그만.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개선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지 5년차 되는 직장인이다. 그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준생의 마음으로 살았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실직한 이유로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힘들게 지냈던 경험이 컸다. 그래서 개선은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면 아무래도 취직이 빨리 될 거라는 생각에 아주 바쁘게 학업과 취직 준비를 하면서 지냈다. 한시라도 허비하고 싶지 않아 개선은 입대 날짜도 기말고사 바로 다음 주로 잡았다. 입대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취직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마침 군에서는 병사들이 전역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였다. 개선은 취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자격증 몇 개를 취득했다.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는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봉사활동에 열을 올렸다. 대학 4학년이 되자 개선은 본격적으로 입사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취직에 실패할 때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보완하려고 애썼다. 자기소개서 때문인가 싶으면 몇 번이고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계속 고쳤다. 면접에서 뭔가 부족했나 싶으면 혼자라도 면접 연습을 하면서 촬영하고 확인했다. 그리고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을 발견해서 제대로 할 때까지 연습을 쉬지 않았다. 인터넷 활용은 기본이었다. 취업 준비에 기록을 담은 블로그나 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다. 그러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열심히 보완했다. 이렇게 2년 동안 취업을 준비한 끝에 결국 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 취직하면 좀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회사에 들어가니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야근을 자청했다. 회사에 남아 정보도 찾아보고 업무를 넘겨받을 때 전 담당자가 넘겨준 각종 파일을 찾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이제 어느 정도 업무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겼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팀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개선씨, 일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일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개선씨가 이 업계를 떠난다면 모를까 계속 남아있으려면 평판이 중요하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선씨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썩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더군요. 개선은 충격을 받았다. 회사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개선은 원래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 집이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180도 달라졌다. 친구들은 뒷전이었고 공부와 취직에 매달렸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도 직장인이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의 피드백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개선은 취직 준비할 때처럼 자신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간관계에 잘하는 방법으로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영상 자료가 있었다.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봤다. 영상을 보니 자신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끝 흐리기, 시선 접촉 피하기, 대충 말하기, 대소사 무시하기, 업무 관련 대화만 하기 등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곧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개선은 문제점을 알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을 고쳤을 때 의구심이 들었다. 유튜브 영상 자료는 누구라도 쉽게 만들어 올릴 수 있어서 그런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참고하자 싶어 대형 서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곧바로 자기계발 코너에 가서 책 제목을 훑어보았다. 직장에서의 처세술부터 시작해 대인관계 성공 비결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은 책들이 가득했다. 저자 양력을 보니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책 내용을 훑어보니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어서 개선은 이제
완벽해질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언제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주말마다 공부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다. 자신의 단점이 없어지고 약점이 옅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어느 순간 돌아서면 다시 예전 습관이 그대로 나왔다.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자책하고 다시 도전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발견됐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기도 했지만 이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분명 취업 준비나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잘 먹혔던 전략이 대인관계나 마음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면서 개선은 스스로를 비난했다. 자신은 본래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회사 동료나 상사는 물론 후배들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평소 잘하던 일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다. 급기야 팀장님에게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 피드백을 받자 개선은 스스로를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고 판단했으며 또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만족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선처럼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데 애쓰고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타고난 유전과 어린 시절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격이나 삶의 방식이 단기간의 결심과 시도만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성격이나 대인관계 패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성과가 잘 나타나기 어렵고 설사 나타나더라도 효과는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결심해 자신의 단점 하나를 보완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만족할까? 아니다. 또 다른 단점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애써서 두 번째 단점도 보완했다고 하자. 그러면 만족할까? 아니다. 또 다른 단점이 보일 것이다. 단점은 정말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자신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춰 극복하려고 할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지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나쁜 습관을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살았다. 마치 물건이 고장나거나 망가졌을 때 원인을 찾아서 필요한 수리를 해주면 정상 작동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사에서도 프로젝트가 끝나면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했는지 평가한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알고 보완해서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도 그렇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수정을 요구한다. 선거에서는 입 후보자들이 전임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다르게 해보겠다고 말한다. 학계도 그렇다. 대학원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에 싣는 논문도 언제나 마지막에는 연구의 한계를 언급한다.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 이 논리는 학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물론 심리학도 그렇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잘못된 의견을 따르는지 연구하는 동조와 복종, 누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왜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비롯해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각종 인지적 오류를 밝혀냈다. 심지어 이타주의라는 긍정적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남을 돕는지보다는 어떨 때 사람들이 남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정서 심리학도 행복과 기쁨 같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분노, 경멸, 혐오 같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수치감, 당황, 죄책감 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인간의 건강한 성격을 연구하기보다는 성격장애를 비롯한 각종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심리 치료를 통해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려 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대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다. 또 각종 사건과 사고를 통해 심리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왜 심리학은 그동안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단 실용적 목적을 외면할 수가 없다. 제 아무리 훌륭한 연구더라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런 면에서 심리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은 당장 적용할 수 있거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자금이 몰린다. 예를 들자면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보다 당장의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는 연구에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또 인간은 본래 생존을 위해서 긍정 정보보다는 부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도 부정적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심리학도 그동안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극복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부분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선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부정적인 면을 제거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심각한 정신병리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다. 외상 사건을 통해 우울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외상 사건 이후로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너무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2001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셀리그만이었다. 그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널에서 이제는 심리학의 방향을 부정의 지향이 아닌 긍정의 지향으로 바꿔보자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과정을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을 추창했다. 셀리그만의 주장은 곧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끌어냈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긍정을 주제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긍정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심리학계를 휩쓸었고, 이전까지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던 인간의 긍정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강점과 미덕, 감사와 용서, 낙관주의, 경외심, 영감, 희망, 호기심, 웃음, 행복, 도덕성, 명상, 글쓰기, 웰빙 등이다. 그렇다면 100년이 넘는 심리학의 역사에서 인간의 긍정성에 관심을 두었던 심리학자는 아무도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미국의 초창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902년 자신의 글에서 건강한 마음에 대해 언급했으며, 로저스와 함께 인간주의 학파로 분류되는 매슬로우도 심리학자는 병든 사람들 대신 건강한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보다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인간의 긍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주장들이 산발적이었다면 긍정심리학은 아주 집중적으로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해야 한다는 하나의 운동이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에는 이유가 없다. 인간 심리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긍정심리학의 대표적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낙관주의다. 낙관주의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셀리그만이다. 셀리그만은 동일한 좌절과 실패, 역경을 겪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누군가는 좌절과 무기력감을 느껴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좌절과 무기력감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려고 한다. 셀리그만은 전자를 비관주의, 후자를 낙관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이 둘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비관주의자는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겪었을 것이고 낙관주의자는 성공 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연구를 통해 비관주의자나 낙관주의자의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관주의자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그리고 낙관주의자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은 비슷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차이점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다. 셀리그만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개인화와 보편성, 영속성 차원에서 해석한다. 첫째, 개인화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원인을 찾을 때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과 무관한 다른 이유 때문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보편성이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영속성이란 자신의 경험이 시간의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될지 아니면 앞으로는 다룰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다. 개선은 팀장님으로부터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영상 자료도 찾아보고 자기 개발서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인관계 기술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는 없다. 또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어렵다. 개선은 그때까지 그래왔듯이 자신의 노력을 믿고 도전했지만 나아지는 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이때 개선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았다.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다. 개인화.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개선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해왔던 일에서도 자신감을 잃었다. 보편성. 그런 상태가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영속성. 셀리그만에 따르면 개선은 전형적인 비관주의자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타고난 기질 때문이라고 한다. 셀리그만도 기질의 영향을 인정한다. 실제로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고나는 기질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략 50%의 영향을 미친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만 봐도 유전과 기질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어떤 아기들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편감과 불쾌함을 강하게 표현한다. 반면 또 다른 아기들은 웬만해서는 주변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기질은 양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절되기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분명히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거나 좋은 학벌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인기를 얻으면,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 확신한다. 과연 그럴까?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조건이 행복과 불행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다 채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10%만 채워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뛰어난 적응력 때문이다. 돈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세상의 모든 부자는 행복을 느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처음에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내 돈이 많은 상황에 적응을 해버려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에는 행복하겠지만 계속 만나거나 결혼을 하면 행복감은 사라진다. 아니 오히려 행복감은커녕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다고 난리다. 그래서 이혼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게 된다. 설사 이혼을 한다고 행복감을 계속 느낄까? 아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누리더라도 그 상황에 쉽게 적응해버려서 별 감흥을 못 느낀다. 행복의 50%가 타고나는 기질, 10%가 조건이라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 긍정심리학자들은 40%가 바로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와 태도라고 말한다. 긍정심리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감사, 용서 같은 것들이다. 당연히 낙관주의도 포함된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훈련을 통해 삶을 긍정의 지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개선이 행복해지려면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라고 받아들인 상황에 대해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즉,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화. 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일은 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고 일까지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 보편성. 마지막으로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영속성.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실패 경험을 해석하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즉,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셀리그만은 낙관주의도 이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표현한다. 스스로 낙관주의를 훈련하려면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인 혼잣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실패와 고난에 대해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난 늘 이럴걸.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되낸다. 셀리그만은 자신이 이런 비관적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일은 다를 수도 있어. 라고 되뇌라고 조언한다. 잘못된 긍정, 괜찮은 부정. 셀리그만은 낙관주의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낙관적 혹은 낙천적이라는 표현을 불편해한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낙관적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보통은 저 사람은 비현실적이야 라거나 저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즉, 낙관적 혹은 낙천적이라는 말을 현실을 모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게 생각하거나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고 좋은 부분만을 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심리학에도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표현이 있다. 현실적 근거 없이 자신은 무조건 잘 될 것이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다. 즉, 질병, 사고, 이혼, 원하지 않는 임신, 자연재해처럼 사건과 사고, 나쁜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무모한 일에 도전한다. 또 이와는 반대로 복권이나 도박처럼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은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시도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낙관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서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행세한다. 이들은 심적으로 이미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회피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주의는 셀리그만이 말하고자 하는 낙관주의와 차원이 다르다. 진짜 낙관주의는 아주 현실적인 낙관주의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일은 실패했지만 다른 일은 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늘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면 비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또 셀리그만의 낙관주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 비록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끔 하는 것이 진짜 낙관주의다. 셀리그만은 실패 상황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탓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낙관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셀리그만의 낙관주의가 이렇게 오해받는 이유는 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서양과 달리 동양 사람들은 문화적 특성상 자신을 낮추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미덕이자 예의라고 생각한다.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는 것을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고쳐야 한다. 그러나 셀리그만이 말하는 자기 탓은 겸손이나 반성의 차원을 넘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하면서 끝없는 자책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를 실패의 이유, 문제의 원흉으로 본다면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기가 어렵다.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낙관주의는 이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셀리그만이 말하는 학습된 낙관주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새로운 상황에 용기를 내고 도전하도록 하는 긍정의 자세다. 결국 제대로 된 낙관주의라면 삶에서 긍정의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낙관주의도 이렇게 오해를 받아 부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이와는 반대로 비관주의도 다르게 사용하면 긍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는 때론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방어적 비관주의를 사용한다. 방어적 비관주의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전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보통 담력이 큰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까짓것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괜찮다거나 견딜만 하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무섭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실패는 아주 큰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도 별로 없다. 오히려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 즉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작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어적 비관주의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며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긍정 심리학은 분명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이고 상당수의 심리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에 대한 반대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긍정 심리학이 기존의 심리학을 부정 심리학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와 질병,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 심리학은 기존의 관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단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인간의 긍정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결코 인간의 긍정성에만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부정성과 함께 긍정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면을 고르게 인정하고 연구해야 사람을, 나아가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만 낙관주의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삶을 외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진짜 긍정심리학이 아니며, 겉으로는 비관주의자처럼 행세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것은 진짜 긍정심리학인 셈이다. 강요된 긍정은 긍정이 아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낙관적으로 생각해. 위기는 기회라잖아. 괜찮아. 다 잘 되려고 그런 거야. 힘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화가 날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 근거나 이유 없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말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우리 삶에 적용되려면 먼저 주의할 것이 있다. 긍정심리학의 여러 연구 결과는 긍정에 주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지느냐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선처럼 실패 상황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우울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우울과 불안에서 빨리 벗어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에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대로 시행해 보라고 하고 개선이 그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행복해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는 긍정의 방법을 따라한다고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 행복해지려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이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하면서 우울과 불안으로 빠져들게 하거나 자신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조언하는 상대에게 분노를 퍼붓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긍정심리학을 부작용 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가 겪고 있는 고통과 역경, 그로 인한 좌절감과 우울, 불안에 대한 공감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가 겪은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에 이해를 표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하면 상대가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데 동의하는 꼴이라고 걱정한다. 만약 자녀가 학교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할 때 그 마음에 공감을 해주면 자녀가 자퇴나 사직을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인정이고 동의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찬성이다. 이 말은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내담자들을 자주 만난다. 이때 상담자가 죽긴 왜 죽어? 힘내 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내담자의 자살 충동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전자가 아닌 후자다. 물론 내담자 중에는 자신이 죽고 싶은 마음에 공감을 받으면 그럼 저 죽어도 되죠?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이때 상담자는 그 마음은 공감되고 이해되지만 네가 자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공감이 선행될 때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된다. 만약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때 낙관주의를 비롯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전달해주면 된다. 만약 상대가 먼저 묻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긍정의 방법을 제안해줘도 될지 의중을 물어본다. 긍정의 방법이 효과를 내려면 자발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원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꾸준하게 실천해야 효과가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해 상대방의 상황과 처한 입장,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부정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 1. 마음의 부정적 요소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부정적 요소를 없애고 싶어 한다.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장악할 때 그 원인을 알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한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심리 상담도 받는다. 가족이나 친구, 선배나 멘토에게 털어놓기도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해소하려고도 한다. 물론 당장은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 같고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내 우리 마음은 또다시 부정적 요소로 채워진다. 이는 비단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조직과 기관, 사회와 국가의 문제다. 물론 현실의 문제점은 해결하고 부족한 점은 바꾸거나 보충해야 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현실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마음의 영역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정적 요소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셀리그만은 기존의 심리학 연구가 부정적 요소를 없애려고 애썼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여 이내 새로운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뿐더러 설사 부정적 요소를 없애더라도 그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2. 부정과 긍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생존을 위해 인간은 본래 부정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 요소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긍정적 요소를 당연시하면서 있는 경향이 있다.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 요소에 집중하고 더 노력해서 연습하고 개발하면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불행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유한하다. 따라서 마음의 부정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긍정에도 집중해보자.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정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부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긍정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심리학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정과 긍정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또 겉으로는 긍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인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동시에 겉으로는 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어적 비관주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실제 긍정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3. 마음은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 의해 움직인다. 제 아무리 좋은 행복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행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은 자발성과 지속성이 필수다. 이런 면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긍정을 강요하는 것은 부정의 결과를 초래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긍정으로 이끌려면 먼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감을 통해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공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상대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할 때 긍정의 방법을 제시하자. 긍정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행복의 40%는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와 태도에 달렸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발성은 필수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상대가 먼저 긍정의 방법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긍정의 방법을 전해도 되는지 상대의 의중을 묻는 것이 좋다. 이런 배려가 상대로 하여금 긍정의 방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이 정말 원할 때 보다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만든다.